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서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오늘 오른 이유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발표가 큰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4포인트나 급등을 하며 1158.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116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며 지난 주말의 급락을 단숨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죠. 비정규직법 개정 내용 그리고 월가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은행이 부행장 8명을 퇴임시키고요. 하나은행이 부회장 교체를 준비하는 등 금융권의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우승호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은행이 부행장을 대폭 물갈이하는 등 임원 인사 폭이 상당히 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수석 부행장 밑에 11명이던 부행장 중 3명을 제외한 8명을 퇴임시키고 7명을 신규로 선임했습니다. 부행장 복급인 8명의 단장 중에는 2명을 퇴임시켰습니다. 본부장도 45명에서 41명으로 감축하는 등 고위 임원들의 변동폭이 컸던 거죠.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부서장과 지점장에 대한 후속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인적 구조를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키는 모양인데요.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은행은 태산 LCD의 키코, 피봇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해서 지난 3,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조는 태산 LCD의 파생상품 거래 등 부실 경영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그룹 부문장, 즉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나금융그룹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황골 탈퇴한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부회장 등 그룹 고위 임원의 인사를 내년 1월 3일 단행하고 1월 10일 신년 출범 행사를 가진 직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퇴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당국도요, 하나은행 노조의 부회장 퇴진 요구가 거세고 직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고위 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부회장의 퇴진은 비켜가기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룹 부문 부회장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은행이 있게끔 만든 어떤 창업 공신이라든가 창립 멤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김승유 회장을 중심으로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개인금융그룹 부문장, 부회장, 윤교중 부회장이 기업금융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부문은 김지환 하나대투증권 사장, 그룹 총괄센터는 김종렬 하나금융시중 사장이 맡고 있는데요. 외부 인사인 김지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은 1970년대 한국투자금융에 입사했거나 1991년 하나은행을 만들 때 김 회장과 함께했던 분들입니다. 그룹 부회장이라는 것은 하나금융 지주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분들 중 가운데 누군가가 후손으로 물러난다면 대대적인 물갈이와 함께 큰 폭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앞서 이 두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대폭 물갈이 인사를 단행을 한다라면 내년 3월에 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도 역시 비슷한 좀 흐름을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신한과 국민은행도 큰 변화의 파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신한은행은 2003년부터 그 은행장을 맡고 있는 신상훈 행장이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또 이인호 신한금융지주 사장, 최범수 부사장과 이동걸 굿모닝 시장증권 사장 등 지주와 계열사 임원들의 임기도 내년 3월에 몰려 있어서 변화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은행도 3년, 4년 된 부행장들에 대한 인사와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보통 이제 은행의 부행장과 본부장은 임기가 모두 1년인데요. 국민은행에는 부행장을 4년, 5년 연임한 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금융권이 상당히 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들 보여지는데 이럴 때 어떤 그 세대 교체라든가 아니면 고위직들의 인사 구조 조정을 하는 그런 좋은 적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우승호 기자로부터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민감한 문제죠. 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노사정 간의 입장 차이가 참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좁혀진다는 게 상당히 쉬운 문제일 리가 없는 거죠. 자, 이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지금 상당히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진행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성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 노사정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난항을 겪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정규직 개정 논의에서 노사정 간의 가장 큰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인데요.
현행 비정규직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내년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 전반적인 고용 침체가 발생하고 7월에 비정규직법이 확대 시행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이나 4년으로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정규직 전환 시점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제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비정규직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직법을 통해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킨다는 법 제정 취지와 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부 논리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 사용기간이 만기가 된다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과연 기업이 이제 정규직화를 해줄지도 좀 의문이다 싶기도 하고 네. 또 사용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서 비껴가겠습니다. 다른 네.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사용기간 연장 문제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차별지정 문제와 파견 업종 범위 확대 문제도 주요한 쟁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동계는 차별지정 제도가 도입은 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자 측에 대해서 차별 지정을 요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가 차별 지정을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노조에게 신청권을 주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청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청 기회 확대와 다른 신청 기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계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파견 업종 범위 확대 문제도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행 파견 제도는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파견 금지 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파견 대상 업무를 늘려서 취업 애로 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정규직 대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자,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나요? 네,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정 공익위원들이 참가하는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논의 진행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노사정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간사회의를 또 열었고요. 오는 17일에 전체 회의를 다시 여는데요. 우선 이제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주요 쟁점들을 추린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 논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연장이라든지 차별 시정, 간접 고용을 규제하는 문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재정 문제 등 각각의 쟁점들이 워낙 노사정 간의 의견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는 적어도 내년 3, 4월까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여론일 텐데 국민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관계자인 경우가 많으니만큼 국민 여론이 더더군다나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네.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건 비정규직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라기보다는 이게 비정규직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가 될 텐데요. 노동부와 그 노동계가 서로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과 9월에 각각 그 100인 이상 사업장과 10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주 근로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한 기업들이 그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교체 사용하거나 외주 또는 용역화하겠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같은 그 설문조사를 또 내놨었는데요. 정규직 전환과 외주 용역 교체 사용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비정규직 개정의 필요성들을 역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연장 계획에 대해서 성인 남녀 45%가 현행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 두 사람 중 한 명이 현행 그 법대로 2년 고용 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인데요. 이처럼 그 정부와 노동계는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비정규직법 개정의 당위성과 문제점들을 각각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내년 초까지는 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스케줄대로 이게 될지가 이제 약간 의문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나라당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그동안 그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그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그 정부 여당은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그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비정규직법 개정이 자꾸 미뤄지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그 임금 지급 문제가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맞물리면서 노정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법안이 생겼을 때도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아무리 큰 진통을 겪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살짝 웃음 띌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가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은행들이 모두 상당수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입니다. 네, 이번 금융 다단계 사건은 과연 누가 저질렀고 또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사기 행각의 주모자는 지난 11일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잡힌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스닥 거래소 이사장 출신으로 지난 1960년대 이후부터 주식중개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나스닥 거래소 이사장 타이틀에서 보듯 그는 월가의 거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무려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9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의 사기 방식은 일명 폰지 사기라고 불리는데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원금으로 앞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메도프는 자신이 설립한 증권사를 통해 별도의 헤지펀드를 조성,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야, 이거 뭐 피해 규모가 70조 원이라고 하면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그렇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를 비롯해서 상당수 글로벌 은행도 메도프의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큰손 투자자를 노린 메도프의 은밀한 영업 방식상 재계의 거물들, 특히 돈 많은 유대계 큰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 매츠 야구단의 소유주인 프레드 윌폰과 필라델피아 이글스 구단의 소유주인 노먼 브레먼, GM의 금융자회사인 지맥의 에즈라 머킨 회장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유럽의 글로벌 은행들도 큰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영국의 HSBC가 15억 달러, 스페인의 산탄데르가 30억 달러,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약 4억 7천만 달러 등 많게는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은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도 폰지 사기에 연루된 헤지펀드에 투자해 1,3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생명은 5천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고 사학연금 등 2개 연기금과 세계보험사 등 5개 금융기관은 국내 자산운용사에 설정한 사모펀드를 통해 4,510만 달러가량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뿐만 네.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등 피해 규모가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생명이 5천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큰 것 같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기 행각이 이렇게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은 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미국 금융감독기관은 과연 뭘 했는지 앞으로 그 신뢰감이 더욱더 떨어질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도프는 근거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감독 당국이 그간 뭘 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그간 매도프가 비정상적으로 항상 꾸준한 수익을 올려왔다는 점과 불투명한 투자 전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금융 사기 사건의 핵심인 매도프의 투자 자문 부분은 2006년에 돼서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매도프의 증권사를 조사했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강화되지 않겠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로부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해 규모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네, 오늘 증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급락 하루 만에 급등했습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4.37포인트 오른 1158.1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 뉴욕 증시가 반등하며 상승장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정책 지원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전장 한때는 선물 가격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 호가가 5분간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수급면에선 프로그램 매매에서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며 급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로 3,409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1,153억 원, 1,718억 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고 반면 개인은 2,852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가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등한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게 좋을까요? 네, 이날 급등을 이끈 주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정책 기대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미국 빅3 업체에 대한 미 재무부의 지원 검토 소식에 상승 마감한 데다 차기 미국 정부의 신뉴딜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국내에 4대강 정비 사업 등 내년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추진도 증시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 사업 추진 소식에 건설주 대다수가 상한가에 오른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수급면에선 프로그램 매매에서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되며 지수 급등에 일조를 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정책 공조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가운데 개인들이 선물에 집중 투자해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들이는 차익거래 순매수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버나드 매도프가 저지른 이제 이른바 폰지 사기로 인한 국내 투자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피해가 1,307억 원. 굉장히 크네요. 네,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버나드 매도프와 관련한 국내 투자가의 피해액이 9,5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7억 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버나드 매도프의 관련 펀드에 직접 투자한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1개사로 투자 금액은 5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천만 달러는 지난달 30일자로 환매를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상환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6개 자산운용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 금액은 4,510만 달러로 연기금 2개 기관과 보험 등 금융회사 4개사가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대한생명과 사학연금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관이 비록 1,300억 원을 웃도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투자가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당초 또 우려에 비해선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관련 펀드에 투자한 펀드는 모두 사모펀드로 투자자는 전부 기관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의 피해는 전무하다며 이번 사고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또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대강에 2012년까지 14조 원이 투입되는 하천 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배우나 프로젝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지방 이전 기업은 7년간 100%, 3년간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6.6% 급락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수입 물가는 15.2%나 하락해 관련 통계가 집계된 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11.3% 높이는 제4차 에너지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 기기인 백열 전구는 2013년까지 퇴출됩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박진 지점장, 하나대투증권의 최석훈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진 지점장님, 오늘 증시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참 산뜻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장 네.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 상원이 자동차 빅3 지원책을 부결시킨 데 대한 충격으로 약세 출발하였으나 재무부가 부실자산 구제 계획을 자동차 업계에 투입할 것이라는 기대와 펠로시 하원 의장이 IT 업체에 대한 재정 지출을 시사하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끝에 반락 하루 만에 재차 상승하며 다우지수는 전일 비 0.75%,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강세로 2.18%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인텔, 마이크로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부동산 업체인 제너럴 그로스는 파산 모면 소식으로 31% 급등한 반면 자동차 지원 부결과 골드만삭스의 유가 하락 전망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했고 유가도 재차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미국발 자동차 악재가 하루 만에 호재로 둔갑하는 해프닝 속에 지난주 하락폭을 단숨에 만회하며 한때 급등에 따른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등 전일과 대조되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더욱이 한중일 통화 수합 체결, 내일로 예정된 미국 연준위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대통령의 4대강 개발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급등 속에 전 업종이 동반상승하며 특히 건설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진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전일 비 4.93%, 코스닥은 4.79% 급등하며 전일 하락폭을 훨씬 상회한 가운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주식 매수 등에 힘입어 하루 만에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석훈 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주가가 상당 부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어떤 그 내려갔던 지점이 최저점은 아닐지라도 이제 뭐 이 정도면은 바닥을 여기서 어느 정도 다지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뭐 50대 50 반반으로 놓고 보자면 오를 확률에 50을 살짝 웃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쪽에 살짝 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자, 내일 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장이 비교적 크게 상승해가지고 투자자들 여러분 상당히 이제 비교적 가벼운 마음일 텐데 지금 장세는 지금 여전히 이제 경제 지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제 강화되고 있는 정책 대응 이런 내용들 따라서 이제 급등락이 계속 반복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 증시가 이제 3주간 주말 기준으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그 의미가 이제 상당히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빅3라든가 FOMC 그리고 주초에 예정돼 있는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실적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좌우될 전망인데 우선 빅3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상원 부결됐지만 그 백악관이나 재무부에서 이제 그 TARP 불자산 구조 계획에 이제 구조의 자금을 이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빅3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파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FOMC 이제 결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 1%에서 이제 0.5%로 0.5% 인하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제 제로금리 수이다 보니까 금리 정책만 가지고 어떤 수료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정책 등 다른 이제 정책적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그 정책 대응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주 실적인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 내일 발표될 골드만삭스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상당히 예상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대규모 상각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기 실적이 처음으로 적자가 나는 그런 그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되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길러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 지표 같은 그런 실물 지표가 아직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장세 흐름이 미국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지만은 그런 악재에 대한 그런 반영이 상당히 이미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의지라든가 이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서 최근에 한율이라든가 국고채 스프레드, 회사채 스프레드가 안정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데 시장이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펀더멘털보다는 그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 금요일 날 50포인트 하락, 오늘 또 5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악재에 대한 내성은 강해지고 상당히 호재에 이제 반응하려는 그런 시장 움직임이고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이제 일주일 주간으로 순매수하면서 오늘 또 이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착인 이제 우호적인 그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일봉, 주봉상 보면 일봉도 이제 재상승하는 중이고 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갈 그런 그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1170포인트, 60일 이동평균선의 이제 저항을 어떻게 이제 뚫어갈 것인가 내일 시장에서 이제 관건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조선이나 기계 철강 그리고 증권, 은행, 건설주도 이런 부분들이 업종별 테마별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주도주가 지금 이제 출현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위한 기본 여건들은 계속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단지 이제 단기 이제 급등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저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대비하면서 임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지수 어떤 그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에 나서야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오늘 증시 상황 분석과 또 내일장에 대한 간략한 전망을 함께 청해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박진 지점장께서는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 강원랜드인데요. 네. 최근에 그 경기 불황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사행성 산업들, 뭐 로또라든지 그런 어떤 경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네. 이와 관련해서 동사의 흐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키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로 뽑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 소비세가 유예됐다는 것인데요. 당초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카지노 기업에 대한 누진 소비세 10% 부과가 2012년으로 3년간 유예되고 적용 비율도 6%포인트 대폭 하향시켜서 4%로 한 것인데요. 연 매출 500억 미만은 비과세, 500억에서 1000억은 2%, 1000억은 이상 4%로 결정되면서 동사는 2012년부터 4%의 개별 소비세를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규제 리스크 완화입니다. 동사의 정책 리스크 요인은 첫째 우선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제로 인한 그 매출 성장성 제한과 기획재정부안 개별 소비세 신설로 인한 수익성 하락이 원인이었었는데 근본 개별 소비세 발표로 규제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 전망치 상향인데요. 개별 소비세가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는 올해 영업이익률 수준인 40%까지가 유지될 전망이고 내년 매출 전망치는 종전대로 1조 1,500억 수준, 대신 영업이익 전망치는 4,702억으로 종전 전망치보다 35.9% 상향시켰고 EPS 전망치도 35.3% 상향시킨 1,658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적용한 2009년 예상 EPS 1,658원과 BPS 9,006원을 적용하고 현 주가를 감안할 때 PER은 7.3배, PBR은 1.3배로서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요. 규제 리스크 완화와 높은 수익성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감안할 경우에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보이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카지노, 국내 전용 카지노, 국내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어떤 종합 리조트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죠. 스키장이라든가 그리고 콘도라든가 이런 리조트 시설을 워낙 많이 꾸려 나가면서 이제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수익 구조 자체가 그 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강원랜드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다음에도 그 배당주 중에 하나인데요. 배당주요? 예. 그 고려아연입니다. 네. 동사는 그 2009년 실적 악화를 반영하여도 지금 주가는 과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4분기 경상 흑자 예상입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 감소와 경상 적자, 아연, 연 등 그 주요 금속 가격 급락과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 손실 증가, 지분표 평가 손실, 유가증권 처분 손실 등 따라서 경상 적자가 났었었는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에서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지만은 환율 상승으로 금속 가격 하락을 상쇄시키고 유가증권 처분 손실도 없기 때문에 729억의 경상 흑자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아연 가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10월에 그 가격 급락은 그 실물 경기 하락에 따른 그 수요 감소 그리고 투기적 수요가 이제 이탈에 따른 어떤 그 생산량 감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생산량 감소 및 그 생산 중단으로 아연 수급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 감축의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 회복으로 나타날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수익 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가격 하락과 재련 마진 하락으로 중소재련소들의 그 폐쇄가 예상되나 동사는 오히려 그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동률만 제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중소재련소들의 그 폐쇄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주가는 그 실적 악화를 기반해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됐다는 것인데요. 내년 이익 감소 등 실적 악화는 이미 이제 주가로 반영으로 예상되었고 이미 10월 그 2006년 이후 최저가인 38,050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 반등 추세에 있고요. 현재 주가는 200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PER 7.5배, PBR은 0.7배밖에 안 되는 아주 초저평가 국면으로 과거의 최고 PER 15배까지 갔던 것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PER 10배, PBR 1배 수준인 그 10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 그리고 고려아연 두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석훈 부장님께서 관심 가는 기업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신규로 한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네. 금호사름인데요. 여전히 이제 시장 어떤 그
이제 기대주고 그리고 지금 오늘 급등했던 테마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신규로 20% 비중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금호산업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건설 부분이 한 85%, 나머지가 운송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2008년 올해 기준으로 이제 시공 순위가 한 1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건설 경기 부진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그 차입금 부담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많이 확대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2008년도 그 상반기 수익성 부진의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우건설 인수할 때 그 재무적 투자자하고 맺은 그 풋백 옵션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행사 가격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어떤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1월 한 달 동안의 수주 실적 보면은 그 공공구분에서만 이제 6건 총 그 2,700억 원 수준을 기록했고 이러한 수주 활동은 굉장히 이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 차원의 그 유동성 확보 그 방안으로서 그 3분기 말 기준으로서 계열사 그리고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지금 4천억에 가까운 현금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네. 그 이 부분은 이제 4천억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풋백 옵션 해소에 필요한 그 자금 전체 비분의 한 9%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말 배당을 감안할 경우에 약 3조 6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룹 차원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만기 연장을 지금 그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 주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이고 탄력적인 흐름도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구 노력 중에 이제 금호생명 지분 69.8% 이 부분은 이제 올해 말까지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 매각이 그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동부지에 대한 그 개발 수혜도 이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다만 이제 그 재무적 리스크가 이제 동사의 그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데 일단 그 최고가 대비 지금 현 주가가 1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과 지원 대책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금호산업 같은 경우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시외곽으로 좀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이제 요즘 들어선 개발을 하면서 지하로 시설을 옮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동해안고속이라든가 천일고속 또 금호산업 같은 기업들이 고속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들을 골고루 나눠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의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와 관련한 기업들은 이제 그 터미널 부지 옆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갖고 있는 대성산업이라든가 또 바로 뒤편에 있는 팔레스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 서주 관광개발들이 강남 고속터미널 관련 수혜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최석훈 부장님과 박진 지점장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조금 내렸습니다. 1,300원대 중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환율이 100원 이상이나 급락을 했었는데 한때 1,5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불안케하던 그때 장세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네. 전 세계 증시의 안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오히려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저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 역시 2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시의 안정세 자체가 환율에도 오히려 안정 쪽으로 영향을 작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환율에는 대단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할 때는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고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급의 양쪽에 다 좀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이 전환을 하게 되건 그만큼 외환시장에도 터닝되는 그런 힘을 더 많이 가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자산운용사도 해외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면 해외 펀드 환해지 관련한 달러 매도를 하게 되니까 외국인과 자산운용사 관련 양쪽에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주체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환율에는 좀 상당한 그 안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그 미 달러의 약세 전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중반 이후에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미 달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미 달러가 11월 중순부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좀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에도 똑같이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 1.2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1.34달러대로 올라가는 등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한 이런 부분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한중일 통화 수합 등 그 외화 유동성 공급 대책과 그다음 경상수지 흑자 전환으로 인한 그 외환 수급의 부담 개선 이런 요인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FRB하고 통화수합 체결을 했었죠.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통화수합 계약이 속속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일 3국 간의 그 통화수합이라는 게 어떤 그 외환을 상당히 세계에 있는 외환을 한 4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3국 간의 그 통화수합 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많이 뉴스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한도 확대에 대한 얘기도 예전부터 정부에서 있어 왔고 실제로 그 내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본과는 그 평상시에 가능한 엔화와 원화의 수합 한도가 기존에 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늘어났고요. 중국과는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위안화와 원화와 교환할 수 있는 한도가 260억 달러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래서 일본과 300억 달러, 중국과 300억 달러, FRB와 300억 달러 이러한 그 수합 라인을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들 자금은 외환시장 개입 위에는 모두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외화 유동성의 규모가 외환 보유국을 제외하더라도 총 1,1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뭐 아세안이나 IMF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합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단서 조항이 달린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그런 한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그 외환 수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안화를 바로 외화 유동성에 확보를 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중국 그렇죠. 위안화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IMF 자금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565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원화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교환 가능성이 좀 더 좀 크고 교환되는 비율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이제 엔화나 위안화의 어떤 그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또 그 바로 달러로 이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한계도 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통화 수합 계약 체결이 환율이라든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만기가 돌아온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확충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 요인입니다. 환율에도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시장의 변수라는 것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시장의 기대와 차이가 많을 때 영향을 크게 주게 되어 있는데 네. 이미 지난 10월 29일 FRB와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중대한 그 외화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중일 통화수합은 이전부터 정부에서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미 이와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적으로는 환율의 하락 요인이면 틀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영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 정부가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내 유동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외화 유동성 외에 환율이 불안정할 때 그 외환 시장을 개입할 수 있는 여력 역시 확대되었다라는 점에서 환율 하락 요인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 초반부터 그 외화 자금 경색도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그 연말 그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 수요가 상당히 좀 일단락됐다라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정부의 다각적인 유동성 방안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네. 자, 환율이 의외로 좀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연말까지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그 미국 자동차 3사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과 전폭적인 금리 인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안정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화 자금에 대한 확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라는 그런 흐름을 감안을 하면은 환율도 일단은 연말까지는 안정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그 정부가 최근의 발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연말 환율 관리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연말 환율이 결정이 되면 그 환율에 따라서 특히 외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외화 환산 손실액이 확정이 될 거고 키코 등 통합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의 손익도 확정이 됩니다. 네. 물론 평가 손익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연말 환율에 대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연말 환율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은행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은행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규모랄지 BIS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추가적으로 확보된 외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워낙 또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달러의 공급 물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 기조를 그런 보이는 시장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록 다시 좀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연말에 좀 환율이 한 1,000원 선까지 화끈하게 좀 내려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까지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의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이제 갖가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증시에서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 무척이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 그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앞으로 좀 경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경기가 좀 안정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듯 싶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런 그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튼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걸음 한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